거의 모든 것의 역사. 그러나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왜곡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들에게는 기차 위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승강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압축된 것처럼 느껴지고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움직이는 물체와 상대적인 관찰자의 위치가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효과는 움직일 때마다 나타난다. 미국을 횡단한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은 출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천억 분의 1 정도 젊어지게 된다. 방을 걸어다니더라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이 아주 조금씩 달라진다. 계산에 의하면 시속 160km로 던진 야구공이 홈 플레이트를 지날 때가 되면 질량이 0.0000000002g 정도 늘어나게 된다. 24. 그러니까 상대성 효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크기도 측정이 됐다. 문제는 그런 변화가 우리가 알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작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에 존재하는 빛, 중력, 그리고 우주 자체의 경우에는 그런 차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상대성理論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보더니스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대성 효과도 있다. 소리의 경우가 그렇다. 공원에서 누군가가 크게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먼 곳에서는 작게 들린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음악 소리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아니라 관찰자의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달팽이처럼 너무 작거나 느리게 움직여서 그런 경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대용 라디오의 음량이 관찰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은 믿기는 어렵다. 일반 상대성理論의 개념들 중에서 우리의 직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간이 공간의 일부라는 주장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간이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불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하게 짤깍거리는 시간은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주장에 따르면 시간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모양도 가지고 있다. 스티븐 호킹의 표현을 빌리면 시간은 3차원 공간과 풀어 헤칠 수 없도록 서로 얽힌 시공간이라는 기묘한 차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차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시공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매트리스나 고문판처럼 쉽게 휘어지는 평면 위에 쇠구슬처럼 무겁고 둥근 물체가 올려져 있는 경우를 상상하는 것이다. 쇠구슬이 놓여있는 평면은 쇠구슬의 무게 때문에 조금 늘어나서 눌린다. 그런 현상이 바로 태양과 같은 무거운 물체, 쇠구슬과 시공간, 물질에 미치는 효과와 비슷하다. 무거운 물체가 시공간을 늘어나고 휘어지고 구부러지게 만든다. 만약 훨씬 더 작은 구슬이 같은 평면 위에 굴러간다면 그 구슬은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지만 무거운 물체 가까이에서는 아래로 늘어진 평면의 기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휘어지면서 무거운 물체 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의 휘어짐에 의해서 생기는 중력이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우주의 평면에 약간의 짓눌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데니스 오버바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주는 결국 축 늘어진 매트리스와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력은 결코 결과가 아니다.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에 따르면 중력은 힘이 아니라 휘어진 시공간의 부산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력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행성과 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뒤틀림 뿐이다. 물론 늘어진 매트리스의 비유한 설명으로는 시간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격자 모양으로 짜인 실처럼 서로 얽혀있는 공간을 상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 정도에 불과하다. 어쨌든 스위스 수도에 있는 특허국 사무실의 창문을 내다보고 있던 젊은이가 생각해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理論은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주론 학자가 아니었던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고정되어 있고 영원하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의 식에 우주 상수라는 것을 포함시켰다. 중력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상쇄시켜버리는 그 상수는 수학적인 멈춤 버튼과 같은 것이었다. 과학의 역사를 다룬 책에서는 아인슈타인의 그런 실수가 용납되지만 실제로 그것은 엄청난 실수였고 아인슈타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했다. 우연의 일치였지만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이론에 우주상수를 포함시켰던 비슷한 시기에 애리조나의 루웰 천문대에서 일하던 베스토 슬라이퍼라는 우주적인 이름을 가진 인디애나 출신의 천문학자가 먼 곳의 별에서 오는 빛을 분광기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별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슬라이퍼가 관찰하고 있던 별들은 분명히 도플러 이동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1842년에 그런 효과를 발견했던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요한 크리스티안 도플러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간단히 설명하면 움직이는 물체에서 나오는 음파가 사람의 귀처럼 정지해 있는 측정 장치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물체를 움직이지 않는 벽을 향해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압축이 된다.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그런 압축 때문에 음정이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음원이 멀어지면 음파가 늘어지게 되어서 음정이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 도플러 효과는 자동차 경기장에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 소리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빛의 경우도 적용이 된다. 멀어져가는 은하에서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를 적색 이동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서 멀어져가는 빛은 스펙트럼의 붉은 쪽으로 이동하고 다가오는 빛은 푸른 쪽으로 이동한다. 슬라이퍼는 최초로 빛에서 그런 효과를 관찰했고 그것이 우주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했다. 기억하겠지만 화성에 운하가 있다는 주장에 집착했던 퍼시발 루웰 덕분에 1910년대에 건설되었던 루웰 천문대는 그 후로 모든 면에서 천문학의 연구에 첨단 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슬라이퍼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理論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슬라이퍼의 성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발견은 아무런 영향을 남기지 못했다. 그 대신 영광은 자존심 덩어리였던 에드윈 허블에게 돌아갔다. 허블은 아인슈타인보다 10년 늦은 1889년에 오자스크호스카에 있는 미주리 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곳과 시카고 외곽에 있는 휘튼에서 성장했다.
부모로부터 건강한 육체를 물려받았던 에드윈은 보험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 덕분에 넉넉한 생활을 했다. 28. 그는 건강하고 뛰어난 운동선수였고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아주 잘생겼다. 윌리엄 H. 크로퍼에 따르면 아주 매력적이었던 그를 아도니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용감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에 빠진 수영객을 구하기도 했고 프랑스의 전쟁터에서는 겁에 질린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하기도 했으며 시범 경기에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진 권투 선수를 한 방에 쓰러뜨리기도 했다. 모두가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허블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이기도 했다. 와. 어린 시절부터 허블의 삶이 황금빛의 명예로 가득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1906년 고등학교 육상 경기 대회에 참가했던 그는 장대 높이뛰기, 투포한, 투원반, 투해머, 제자리 높이뛰기, 도움 높이뛰기에서 우승을 했고 1마일 이어달리기에서도 우승을 했다. 29. 7종 경기에서 우승을 했고 넓이 뛰기에서도 3등을 했다. 그 해에 그는 높이뛰기에서 일리노이주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공부에서도 성공적이었던 그는 아무 어려움 없이 시카고 대학의 물리학과와 천문학과에 진학했다. 우연히도 엘베트 마이컬슨이 당시의 학과장이었다. 그는 최초의 옥스퍼드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3년 동안의 영국 생활은 그를 완전히 바꿔놨던 것이 틀림없다. 1913년에 휘튼으로 돌아온 그는 스코틀랜드의 인버네스풍에 망토를 걸치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이상할 정도로 허풍스러운 억양을 쓰기 시작했다. 영국식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식이 아닌 것도 아닌 그의 이상한 버릇은 평생토록 바뀌지 않았다. 그는 훗날 1920년대의 대부분을 켄터키주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뒤늦게 박사학위를 받고 잠시 육군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인디애나주의 뉴올버니에서 고등학교 교사와 야구 코치로 일했다. 그는 휴전이 되기 한 달 전에 프랑스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마도 진짜 총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30살이었던 1919년에 캘리포니아주로 가서 로스앤젤레 근처의 윌슨산 천문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천문학자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잠깐 당시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이 얼마나 적었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은 가시적인 우주에 아마도 1400억 개의 은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엄청난 수이고 상상보다 훨씬 더 큰 수이다. 만약 은하 하나가 냉동콩 정도의 크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수라면 옛날에 보스턴 가든이나 로열 앨버트 홀처럼 거대한 공연장을 가득 메울 수 있을 정도이다. 브루스 그레고리라는 천체 물리학자의 계산 결과이다. 허블이 처음 망원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1919년에 우리에게 알려진 은하는 우리의 은하수 하나의 뿐이었다. 별들은 모두 은하의 일부이거나 멀리 떨어진 주변의 기체 덩어리라고 여겼다. 허블은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허블은 우주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큰가라는 두 가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은하들이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들이 우리로부터 얼마나 빨리 멀어져 가고 있는가 후퇴 속도를 알아야만 했다. 적색 이동은 은하가 멀어져 가는 속도를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은하가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알려주진 못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밝기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표준 촛불이 필요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 다른 별들의 밝기와 상대적인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허블에게는 얼마 전에 헨리에타 스완 리비트라는 천재적인 여성이 그 방법을 알아낸 것이 큰 행운이었다. 리비트는 하버드 대학 천문대에서 그들의 표현처럼 컴퓨터로서 일하고 있었다. 별들의 사진을 보고 계산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불렀다. 그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역이었지만 당시 하버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천문대에서 여성에게 맡겼던 일 중에서 실제 천문학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관행에도 뜻밖의 장점이 있었다.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라도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남성들이 압도하던 우주의 자세한 구조를 밝히는 일에서 여성의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역시 컴퓨터로서 일하면서 별들에 대한 오랜 경험을 쌓았던 애니 점프 캐넌이 고안한 항성 분류 체계는 오늘날에도 사용될 정도로 실용적이다. 30. 리비트의 업적은 그보다 더 중요했다. 그녀는 처음 발견되었던 케페우스 자리의 이름을 따른 세페이드 병광성이라고 알려진 형태의 별이 마치 별들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진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세페이드 병광성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는 널리 알려져 있다. 북극성이 바로 세페이드 병광성이다. 신비롭네. 오늘날에는 세페이드 병광선들이 천문학 영화로 주계열상을 지나서 적색 거성으로 발전하고 있는 늙은 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30. 적색 거성을 이해하려면 1차 이온화된 헬륨 원자의 성질 등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남아있는 연료를 모두 태워버리는 과정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천재였던 리비트는 하늘의 다른 곳에 있는 세페이드 병광성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세페이드 병광성들을 표준 촛불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2. 그녀가 사용했던 표준 촛불이라는 말은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리일 뿐이다. 그렇지만 엄청난 규모의 우주에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최초의 방법이었다. 리비트와 캐넌이 사진판에 흐린 점들로부터 우주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내고 있던 때 최고급 만원경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하버드의 천문학자 윌리엄 H. 피커링은 달에 나타나는 검은 지역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곤충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야말로 독창적인 이론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당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에드윈 허블은 리비트가 구안한 우주 길이의 차와 베스트 슬라이퍼의 적색 이동을 함께 사용해서 두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1923년에 그는 M31이라고 알려진 안드로메다 자리의 희미한 점이 가스구름이 아니라 별들의 덩어리이고 그 자체가 지름이 10만 광년이나 되고 적어도 9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은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34. 우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광대하다. 정말 거대할 정도로 광대하다. 1924년에 그는 나선 성운 속의 세페이드 병광성 성운 니뷸레는 구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은하를 나타내기 위해서 허블이 사용한 말이다. 이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결국 그는 우주는 우리의 은하만이 아니라 수많은 독립적인 은하로 구성된 섬우주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 은하들 중에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크고 먼 곳에 있는 것들도 있다. 허블은 그런 발견만으로도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큰가라는 문제에 도전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허블은 애리조나의 슬라이퍼처럼 먼 곳에 있는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윌슨산 천문대에 새로 설치된 100인치 후커 망원경과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 자신에 속한 은하를 제외한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더욱이 은하가 멀어져가는 속도와 거리는 명백하게 서로 비례했다.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갔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었다.
그런 사실로부터 우주가 한 곳의 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때까지 누구나 상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우주는 안정하고 고정되어 있고 영원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최초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말이 있을 가능성도 있게 되었다. 스티븐 호킹이 말했듯이 그 전에는 아무도 팽창하는 우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기하다. 35. 뉴턴을 비롯해서 그 이후의 천문학자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정적인 우주는 그 스스로 수축되어 버려야만 했다. 그런 정적인 우주에서 별들이 무한히 타고 있다면 그런 우주는 엄청나게 뜨거워져야 할 것이고 특히 인간과 같은 존재들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어야만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팽창하는 우주의 개념은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줬다. 사상가이기보다는 관측가였던 허블은 자신이 발견한 것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벌써 아인슈타인과 그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다. 더욱이 당시 엘버트 마이컬스는 늙고 쇠약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존경받는 과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마이컬스는 1929년에 윌슨산 천문대에서 자신이 신뢰했던 간섭계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그런 그는 허블에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줬을 것이다. 어쨌든 허블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업적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벨기에 출신의 성직자 겸 과학자였던 조르주 르메트르가 두 가닥을 서로 합쳐서 우주가 원시-원자라는 기하학적인 점으로부터의 영광스러운 폭발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서로 멀어져가고 있다는 자신의 불꽃 이론을 정립했다. 현재 대폭발, 빅뱅의 개념에 잘 맞는 주장이었지만 너무 때이른 주장이었어 르메트르의 업적은 이 책에서처럼 한두 줄로 설명될 뿐이다. 그런 이론이 제대로 인정받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필요했고 빅뱅 이론은 펜지어스와 윌슨이 뉴저지 안테나에서 들리는 잡음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우연히 발견하면서부터 흥미로운 이론에서 정립된 이론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허블과 아인슈타인은 모두 그 큰 이야기에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일을 거의 마친 상태였다. 1936년에 허블은 특유의 형식으로 자신의 굉장한 업적을 자랑하는 성운의 왕국이라는 유명한 책을 발간했다. 36. 그는 그 책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쪽 분량의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4쪽에 불과했다. 허블은 1953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에 대해서 아직도 재미있는 점이 남아있다. 그의 부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례식을 거부했고 그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절대 밝히지 않았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의 행방은 그가 사망하고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를 추모하려면 1990년에 발사되어서 지금도 하늘에 떠있는 그의 이름이 붙여진 허블 우주 망원경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제9장 위대한 원자. 아인슈타인과 허블이 거대한 우주의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더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기는 마찬가지인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다. 언제나 신비로웠던 작은 원자, 아톰가 바로 그것이었다.
칼텍의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만약 과학의 역사를 한 줄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원자들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원자들이다. 별이나 탁자나 의자처럼 딱딱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공기도 원자로 되어 있다. 더욱이 그런 원자들의 수는 정말 상상을 넘어선다. 원자들의 기본적인 모임이 바로 분자, 몰레큘, 작은 덩어리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이다.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들이 안정한 형태로 모인 것이다. 2개의 수소 원자에 1개의 산소 원자가 더해지면 물 분자가 된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글자보다는 단어로 생각하는 것처럼 화학자들도 원자보다 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화학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자들도 역시 수없이 많다. 해수면의 높이 1기압에서 섭씨 0도의 경우에 각설탕 1개 정도에 해당하는 1세제곱센티미터의 공간에는 270억 개의 10억 배, 2.7 곱하기 10의 19승 정도의 분자가 들어있다. 우리 주위의 어느 곳이나 1세제곱센티미터 속에는 그 정도의 분자들이 들어있다. 창밖에 펼쳐진 세상이 몇 세제곱미터나 될 것인가 상상해보라. 창밖에 보이는 시야를 각설탕으로 모두 채우려면 각설탕이 몇 개나 필요할까? 우주를 채우려면 몇 개나 필요할까? 간단히 말해서 원자는 정말 엄청나게 많다. 원자들은 신기할 정도의 영소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수명이 아주 긴 원자들은 정말 여러 곳을 돌아다닌다. 당신의 몸속에 있는 원자들은 모두 몸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몇 개의 별을 거쳐서 왔을 것이고 수백만에 이르는 생물들의 일부였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수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원소들은 모두 재활용된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들 중에 상당수는 한때 셰익스피어의 몸속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원자의 수가 수십억 개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부처와 징기스칸 그리고 베토벤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의 모든 역사적 인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도 각각 수십억 개씩은 될 것이다. 원자들이 완전히 재분배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 속의 인물이라야만 한다. 당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몸속에 있던 원자들은 아직 당신의 몸속에 들어가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는 모두 윤회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몸속에 있던 원자들은 모두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된다. 나뭇잎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몸이 될 수도 있으며 이슬방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원자들은 실질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사. 원자들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마틴 리스는 아마도 10의 35승년은 될 것이라고 한다. 보통의 방법으로 나타내기에는 너무나도 큰 숫자이다. 무엇보다도 원자는 작다. 정말 작다. 50만 개의 원자들을 맞대어서 늘어놓더라도 사람의 머리카락 뒤에 숨겨둘 수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원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이제 우리는 그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이 책에 인쇄된 마이너스보다도 더 짧은 밀리미터에서 시작해보자. 그것을 1000개의 조각으로 똑같이 나누면 한 조각의 길이가 마이크론이 된다. 이 생물이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집신벌레는 그 폭이 2마이크론, 즉 0.002mm 정도이다. 정말 작은 크기이다. 물 한 방울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집신벌레를 맨눈으로 보려면 물방울의 지름을 12m 정도로 확대해야만 한다. 그런데 같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원자를 보려면 물방울의 지름을 24km 정도로 확대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원자들은 전혀 다른 수준으로 작은 존재이다. 원자 수준의 크기로 내려가려면 1마이크론의 조각을 다시 1만분의 1로 나누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원자의 크기이다. 1mm의 1000만분의 1 정도면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넘어설 정도로 가느다란 것이다. 원자 하나와 1mm의 비율은 종이 한 장의 두께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의 비율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느 정도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8)